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9월 6일 날 시행되는 10회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합격을 위한 특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2시간 동안 진행하게 될 AI 에듀의 김계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요 특징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배부된 교육 자료는 우리 그동안 출제됐던 빅본기 필기 파트 2회부터 10회 관련된 교육 자료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PT 파일입니다. 또한 오늘 강의는 2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빅본기 필기 파트는 1, 2, 3, 4,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2과목씩 끊어서 각 과목당 20분 내외로 해서 특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우리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4과목을 어떻게 가성비 있게 전략적으로 구성해서 최단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죠. 과목은 4과목이지만 똑같은 가중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구성해서 남는 시간 가성비 있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험은 빅본기 필기만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인 우리 파이널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기 파트가 있습니다. 실기에서도 중요한 건 필기도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실기와 필기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씩 따져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빅본기 필기 특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1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궁금사항, 질문사항, Q&A 사항 등은 우리 댓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중간 한 번의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을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를 하고 여러분이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입니다. 왜 전략 과목이냐 하면 그동안에 출제됐던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우리 문제, 즉 ADP나 또는 ADSP 문제에서 그닥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선행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를 14문항을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동안에 출제됐던 출제 포인트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1과목의 특징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본기 필기 파트의 약간 아이덴티 정체성 파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만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안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또 하나 우리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된 부분, 또한 우리 정형 데이터 품질 파트에 관련된 부분, 또한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이른바 하드웨어 HDFS 관련된 부분은 우리 빅본기 필기 파트의 주요 포인트이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크게 출제 유형이 어느 정도 1과목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늘상 다른 출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1과목은 절대로 집중해야 될 파트이고 여러분이 학습 시간 대비 얻어지는 결과 점수는 비례해서 얻게 될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1과목의 분석기획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어떤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빅데이터 특징 파트는 10개의 출제 포인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번과 7번 역시 10회 문제에서도 등장했듯이 우리 이 파트에서 빅데이터 특징 파트에서는 2문항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7번 소제목 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레이크 또는 ODS라는 용어를 기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 역시 우리 시험 문제에선 가중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과목이 4과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학습 분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학습 분량을 계속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여러분 회독률은 떨어지게 되죠.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80문항이고 그 중에서 각 과목당 12문항 이상 득점하시면 합격하는 파트이죠. 따라서 1과목은 왜 전략 과목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출제 키워드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해당되는 출제 유형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3회에서는 데이터 저장 방식 크게 우리 NoSQL 방식 또는 RDB 방식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카산드라는 NoSQL 방식이고 이와 같은 RDB와 NoSQL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이죠. 바꿔 말하면 해당되는 3번 문항은요, 반대로도 출제 가능합니다. 만약에 NoSQL에 관련된 제품이 아닌 것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에서는 데이터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을 구분하게 되고 해당되는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빅분기 필기 파트의 시험 문제 유형이라 한다면 난이도가요, 상하, 중간 난이도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1과목에서는 제가 거듭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출제 유형이 어느덧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이 남는 시간 1과목을 얼마만큼 14문항에 유사하게끔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 다른 시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예상 포인트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NoSQL 방식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자, NoSQL 방식 본래 유연한 스키마를 갖고 있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태에 따라서 문서 방식, 키값 방식, 컬럼, 패밀리 방식, 그래프 방식으로 구분하게 되고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번 차시에 강력하게 예상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출제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중요한 난이도 있는 파트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반복 해독 돌리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 1과목 이어서 4과목으로 이어지게 될 건데요. 제가 4과목 끝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빅분기 필기 파트는요. 1과목과 4과목을 하나의 과목처럼 여러분이 전략 과목으로 14문항 각 과목마다 득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과목마다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8회 문제 보게 되면 우리에 해당되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서로 변환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변환이 필요할 경우가 종종 실기 파트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나이가 있으면 그것을 1세 단위가 아니라 5세 단위, 10세 단위로 이렇게 구간별로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이와 같은 8회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고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정량적 개수 변수라는 것은 아래 설명에서 나와 있지만 사람의 수 1, 2, 3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걸 다시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1.5명이라는 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다른 시험에서 등장했던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4가지 특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구분하는 문제는 여전히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 중요하고요. 이후에 문제에 등장했던 ETL이라는 거,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DW에 적재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ETL의 정의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시험에 예상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4회 등장했던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DW 중간에 발생하게 되는 저장소, 원시저장소라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하단의 해설에 보시게 되면 ODS라고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게 되죠. 자, 이런 ODS와 데이터 레이크의 차이점 예상되는 포인트입니다. 운영 데이터 저장소는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대부분 정형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 레이크는 이런 정형, 반정형, 비정형 가릴 거 없이 모두 저장하는 원시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왜 ODS, 운영 데이터 저장소를 언급하냐 하면 자, 이 문항은 다른 ADP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됐던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회 문제 역시 DW의 4가지 특징,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회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이고요. 반증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반증형 데이터는 스키마 온 리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스키마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을 때 변경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의 구조나 형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이도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시험의 특징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빅데이터 가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는 없고 기존의 ADP와 ADSP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키워드 3번과 4번에 등장하게 되는 본질적인 변화 4가지와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유형 4가지가 있는데 초기 2, 3의 문제에 등장하다가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출제 키워드별로 보게 되면 3번과 4번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 특징, 크게는 3V, 5V, 7V로 구분하게 되고 각각의 정의를 물어보는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난이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가트너의 비즈니스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기술적 분석, 진단 분석, 예측 분석, 처방 분석으로 구분하게 되고 각 유형별로 무엇을 파악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관련된 출제 유형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원인을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진단적 분석은 어떤 특정 상황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것이고 해당되는 처방 분석은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각의 분석 유형마다 특징을 구분하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등장했던 10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빅브라더라고 한다면 모든 일상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사전적 불이익,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책임 원칙의 위배에 해당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과 관련된 포인트이죠.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포인트입니다. 늘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유형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포인트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석 업무 주체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집중 구조도 있고 기능 구조도 있고 우리 분산 구조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구조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 2가지를 같이 겸비해야만 하죠. 특히 시험 문제 포인트는 소프트 스킬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특정 조직, 부서의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을 진단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석 준비도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고 분석 성숙도는 이와 같은 성과적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이런 데이터 품질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체계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하지 못하시면 1, 2, 3, 4 과목 아무리 여러분이 학습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험은 해당되는 문항, 각 과목마다 20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난이도 있는 파트와 우리 난이도가 떨어지는 파트 이렇게 양쪽으로 아주 구별되는 시험 출제 유형을 갖고 있죠. 따라서 우리 난이도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득점하기보다는 늘상 출제됐던 포인트별로 충분하셔도 1과목과 2과목은 14문항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2회 문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의 정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10회 문제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의 인력의 채용, 배치, 인사평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10회 문제는 특정 내용을 알고 있기보다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빅데이터 플랫폼 파트입니다. 우리 그동안 빅데이터 플랫폼 파트에서는 하둡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 그동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 3, 4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언제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에코시스템의 기능과 용도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주키퍼부터 시작해서 양과, HBase 또는 척와와 플럼 등이 있고요. 해당되는 에코시스템별로 어떤 기능, 용도가 있는지를 여러분 간략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2, 3, 4회 때는 상당히 많이 에코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 7, 8, 9, 10회 문제에서는 9회 문제까지에서는 이런 에코시스템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간략하게만 이런 에코시스템의 기능과 용도만 포인트별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해당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기술별로 구분하는 세 가지 계층이 오히려 출제 가중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는 크게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기술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소프트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과 관련된 것이고 플랫폼은 데이터 관리, 자원 관리와 관련된 것이며 인프라스트럭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10회 문제에서 등장했었고 그동안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의 문제는 3번 정도 출제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시스템, 바로 우지와 관련된 과거의 문제, 5회, 10회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던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내용 문제, 또한 인메모리 기반을 갖고 있는 에코시스템, 스파크와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도 8회 문제에 등장했죠. 자, 다음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우리 과목은 4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서로 교집합 파트가 존재합니다. 즉 주력 파트가 존재해요.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공지능 안에 학습하는 기법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는 강화학습, 준지도학습 또는 최근에 10회에 출제됐던 전이학습까지 이와 같은 용어 정의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지도와 비지도 학습은 또다시 3과목 파트에서도 한번 등장하죠. 따라서 이와 같은 지도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3과목의 주력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각 과목마다 학습하되 과연 주력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서 이런 생각 가끔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 또 나오네 라고 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목마다 여러 가지 동일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정리하지 못하시면 과목마다 어떤 문항이 등장할지 예상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압축해서 가능하다면 짧게 요약 만들어 놓고 회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빅본기 필기를 가장 가성비 있게 학습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빅본기 필기 파트에서는 늘상 어떤 변수가 없는 파트 과목이 1과목과 4과목인데 따라서 똑같은 과목이 4과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남는 시간 가장 학습을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될 파트는 1과목과 4과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간 대비 가장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결과를 돌려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용어 정리에 나와 있듯이 이번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빅본기 필기 파트 용어가 있는데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화학습 꼭 이번 파트에 기억하시고 시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위도 학습은 뒷파트 3과목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쨌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타겟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이해 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과거 문제는 참고자료이고 앞으로 9월 6일 날 시행하는 10회 문제에 대한 대비로 생각한다면 강화학습과 준지도학습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10회 문제에서 난이도 있는 파트가 등장했죠. 자, 해당되는 전이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전이학습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모델을 가져와서 또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을 전이학습이라 하게 되고, 이런 전이학습은 위에서 언급된 비지도, 지도, 강화학습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난이도 하의 문제고, 이와 같은 3개의 관련된 카테고리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게 되고, 역시 강하든 약하든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고,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두 가지 교집합이 있다면 학습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속도를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이 많고 여러분이 나중에 과목을 정리할 때도 이렇게 짧게 과목마다 특징을 구분하게 하시면서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리죠. 자, 3번째는 개인정보법 제도 파트입니다. 자,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관련이 없는 것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명 처리라는 것은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 처리라 하고, 익명 처리를 오픈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명 처리는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말 그대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오픈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3회와 10회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된 조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회 문제, 개인정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명정보는 여러분 오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뒤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중에서 총계 처리가 있습니다. 자, 총계 처리라는 것은 전체 집단을 단위로 묶어서 표현을 해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죠. 원자료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죠. 자, 다음 빅데이터 분석 계획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선 분석 주제의 유형,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게 되고 늘상 출제됐던 유형입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도 해당되는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파트이죠. 또한 ROI 관점이라 한다면 빅데이터 4V와 관련된 투자 비용 요소와 비즈니스 효과 요소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제공해드린 교육 자료를 가지고 계속 키워드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반복 해독하시면 9월 6일 날 시행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파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7회 문제에서는 우선순위 고려 요소 3가지와 분석 과제 적용 범위 요소 3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이고, 이거는 이 문항은 ADP나 ADSP 파트에서 너무 많이 출제됐던 동일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째는 해당되는 분석 과제의 접근 방식,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구분하게 되죠. 자, 우리 시험에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와 상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2회 문제에서는 상향식 접근 방식에 관련된 프로세스 순서가 출제가 됐고,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 시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회차에서 ADP, ADSP 문제에서 동일 문제가 파생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상향식 접근 방식은 어떤 개별 사실로부터 일정 패턴을 발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번 정도 출제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향 접근 방식과 상향 접근 방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해당되는 하향 접근 방식의 방식은 보석 방식이고, 해당되는 한 단계 완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복적 탐색이 잘못된 방식이고, 이것은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파트 3가지가 등장하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KDD, CRISPDM, 빅데이터 분석론 파트에서는 1+알파 출제 문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A4 용지 2장 정도 나올 겁니다. 앞뒤로. 여러분한테는 큰 부담이죠. 해당되는 위치, 계층 구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출제 포인트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이 정말 많은 학습 시간이 보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진 않지만 아마 대부분 주어진 업무 또는 본연의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학습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그닥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껏해야 하루에 여러분이 2시간, 아마 주말에 대부분 몰아서 학습을 대부분 하시게 될 거죠. 따라서 너무 내용을 광범위하게 확장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도저히 1과목과 4과목을 좁혀가면서 학습하실 수가 없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즉 해당되는 각각의 특징별로 포인트만 잡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극강의 시험은 아니죠. 전체 문항수에서 60점 평균 득점하게 되면 필기는 일단은 통과하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이 고민하실 것은 과연 필기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전혀 코딩과 관련된, 즉 파이썬과 R에 관련된 전혀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입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당되는 3회 문제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 과정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이와 같은 수집 정합성 검증 방법은 데이터 준비 단계이고, 교재에 보시면 각각 파트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이죠. 자, 2회 문제에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 너무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3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각각 어떤 태스크에 어떤 스텝이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이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 즉, 출제하는 사람이 고민 없이 낼 수 있는 문제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분석 방법론에선 등장하게 될 거고, 왜 이런 문제가 등장하냐 하면 분석 방법론은 체계적 절차이고 계층 구조라 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이 형태를 구현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분석 방법론의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5회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이와 같은 크리스피 DM의 프로세스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해당되는 분석기에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번 문항도 같은 유형의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댓글을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댓글 확인하고 답변은 바로바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획 파트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수집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웹 데이터와 관련된 클롤링, 웹 스크래핑, 이런 것은 이런 웹 데이터를 갖고 오는 기술이고요. 또한 FTP는 파일을 수집하는 기술이고요. API, ETL, 이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죠. 각각의 수집 기술별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수집하는지와 관련된 출제 문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DW, 데이터 마트, 서로 수집 기술, 이런 DB to DB,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서로 직접적으로 연동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기술을 ETL이란 도구를 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별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보다는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수집 기술도 어렵고 분석도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 데이터보다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훨씬 난이도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려면 보안성도 생각해야 되고, 또한 데이터 소유자도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도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니까 확실하게 내부 데이터보다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난이도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수집 데이터 저장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관련된 우리 교육 자료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의 어떠한 프로세스를 여러분한테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된 교육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 형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려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특정 시스템에 저장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는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게 되고 또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RDB 파일 또는 NOSQ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는 각각 우리 MapReduce라는 하드웨어 분산 병렬 처리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한 자바 언어가 아닌 SQL온 하드부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해당되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의 프로세스 순서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4회에서 5회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수집해서 저장할 때 막연하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제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제 작업과 관련된 용어 정의가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평화화와 집계, 일반화와 리스케일링, 속성 생성 이렇게 간략하게만 해당되는 용어를 정의하도록 해도 충분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 용어가 왜 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여러분을 이해해야지만 암기가 가능한 것이죠. 자, 데이터 비식별화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명 처리도 있고요. 총계,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범주와 데이터 마스킹이 있죠. 자, 이 시험이 ADP나 ADSP 시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부 기술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빅분기와 기존에 있는 다른 시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중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간략하게 기법과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면 난이도 하가 되지만 이런 주요 세부 기술을 물어보게 되면 난이도는 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이와 같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개인정보를 다 비식별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식별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차등 정보라는 것은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이 차등정보 보호고 재현자료는 완전한 가상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원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2가지 용어 구분만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와 같은 총계 처리는 이와 같은 범주화를 시켜서 어떤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치를 바꿔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총계 처리를 데이터 재별과 관련된 연계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5번째는 데이터 품질 검증인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선 정형 데이터의 품질 검증이 출제 포인트이고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품질 기준이 5가지가 있고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유형을 갖고 있죠. 아니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정의와 관련된 문항을 박스로 보여주게 되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품질 기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표적인 출제 유형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만 거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횟수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이죠. 자, 1과목의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저장 파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 저장 방식은 크게 분산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분하게 되고 아마 이번 시험에 꼭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하드웨어 HDFS와 관련된 아키텍처가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 3번에 보시면 NoSQL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1과목 예상 문제에서 이런 NoSQL 방식은 4가지로 구분했죠. 이 4가지 구분 아까 예상 문제 포인트에서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 그동안 어떤 출제 내용을 갖고 있었냐 하면 자, 분산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정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예상되는 문제는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에 우리 시험 과제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GFS가 있고 하드웨어 HDFS가 있습니다. 아마 교재에 보시게 되면 어느 교재라도 하드웨어 HDFS가 각각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 문제 아주 강력한 예상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메모하시고 해당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HDFS의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각각의 역할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문제 보시게 되면 출제 유형도요. 제가 거듭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상하 난이도밖에 없습니다. 중 레벨이 거의 없어요. 특징입니다. 자, 사회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하둡의 HDF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하둡은 3개를 복제하게 되는데 그 복제는 디폴트가 3개고 그거는 설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네임 노드는 하나의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삭제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3번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우리 구글의 GFS는 그대로 모사한 것이 바로 하둡의 HDFS이고, 자, 이와 같은 우리 시험의 데이터 저장 방식에 관련된 문제는 ADP 시험 문제 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데이터 저장 방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극강의 시험이 아니죠. 말 그대로 1과목은 20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했던 부분만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해당되는 교육자료, 공유된 교육자료를 정리하시면 우리 전략 과목 14문항에 근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4과목 문항을 근접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변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1과목은 전략 과목입니다. 또한 4과목을 진입하게 되는데요. 4과목도 역시 전략 과목이죠. 왜냐하면 1,4과목은 크게 다양한 데이터 출제 유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늘상 큰 변화 없이 기존에 있는 문제풀을 가지고 활용하는 파트가 1,4과목이고 여러분이 학습 시간 대비해서 결과도 그거에 비례해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는 1,4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하고 이거를 과목을 구분하실 필요 없고 1,4과목을 하나의 과목처럼 이렇게 포개서 회독을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1,4과목 회독하면서 2, 3과목을 중간중간 보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하죠. 또한 실기 파트에서 1과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과목은 실기 2유형, 바로 한 문항 등장하게 되는 모형 구축 파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4과목은 실기를 바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4과목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목이 왜 전략 과목이냐 하면 출제 포인트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평가 지표, 타겟 변수, 연속형일 때 회귀 모형이라 하고 범주형일 때를 분류 모형이라 하죠.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와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 여기서 3문항에서 5문항의 출제가 됩니다. 또한 정보 시각화 파트에서는 이런 정보 시각화를 표현하는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3문항이 출제가 되죠. 또한 중간에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4개가 있는데 여기 주력 포인트입니다. 매개변수 최적화 포인트에는 뭐가 있냐? 이른바 매개변수와 하이퍼 파라미터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우리 4과목에서는 요 4가지 군이 주력 포인트고 전체 문항에서 12문항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4과목을 개념을 알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인포그래픽도 역시 우리 시험 문제에 매번 한 문항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분석 모형 전개부터 해서 리모델링은 가중치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압축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제가 9월 6일 날 시험 보는 수험생 입장이라면 오늘도 늦지 않았고요. 1,4과목을요. 좀 더 컴팩트하게 A4 용지 이렇게 반 접어서 앞뒤로 만들어서 한 4장에서 5장으로 요약해 보려고 말겠습니다. 나머지 2, 3과목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1,4과목을 만들어서 계속 여러분이 반복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9월 6일 날 시험이니까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언제 풀어보느냐? 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정도 풀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시게 되면 예상외로 1,4과목을 선방하시면 우리 파트는 굉장히 좀 쉬워지는 파트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2, 3과목을 약간 목표 문항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1,4과목에 여러분을 득점을 상쇄해 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평가지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귀 모형의 평가지표, 여러분 MSE, RMSE, MA 값, 기타 등등 여러 값이 있고요. 분류명의 평가지표, 이른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 혼동 행위를 통해서 특이도, 민감도, F1 값, F 베타 등 기타 등등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분류모형의 평가지표라 할 수 있는 ROC 커브가 있고요. 또한 이익도표, 향상도 곡선은 출제 가중치가 떨어집니다. 비교학습에 관련된 신뢰 개수나 엘보 기법은 그때 군집 분석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적인 우리 혼동 행렬을 가진 민감도, 정확도, 특이도 이와 같은 프릭시전 값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출제 유형인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항상 옆에 있는 예측값이 항상 이런 가로축에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항상 막연하게 암기하시면 안 되겠고 정확하게 실제 민감도라는 것은 실제 값이 포지티브한 비율 중에서 예측 값이 포지티브한 비율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하지 예측 값, 실제 값이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막연하게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ROC 커브라는 것은 X값이 무엇이고 Y값이 무엇이며 그 아래 곡선, 임계값에 따라서 맞는 곡선을 ROC 커브라 하죠. 그 아래 면적을 AUC라고 합니다. AUC 값이 크면 클수록 분류 성능이 좋은 것이죠. 이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사 과목은 정리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제공되어 있는 교육 자료에 보시면 포인트가 있잖아요. 아, 이 포인트에서 이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지 못하시면 일사 과목이 여러분이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3회와 4회 문제 보시게 되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수식을 알고 있느냐를 관련된 문항이죠. 근데 이런 문항이 왜 출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기 파트에서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여러분이 특정 알고리즘을 가지고 회귀 모형, 분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어떤 예측 값을 입력 변수를 넣어서 그 입력 변수의 예측 값을 제출하는 겁니다. 파일로.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어떤 평가 지표로 하겠다는 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귀 모형 문제가 등장했어요. 자, 이번 시험은 RMSE 값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실기 문제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RMSE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수식을 알고 있느냐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회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첫 번째, 밑에 있는 3회 문제는 너무 난이도가 떨어지는 유형의 문제죠. 자, 또한 10회 문제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건 득점해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난이도 하위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2회 문제 때는 처음 초창기 문제였으니까 이런 약간 생뚱맞은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2회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해당되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X값, 해당되는 ROC 커브도 마찬가지고요. 평가지표도 마찬가지고 임계값에 따라서 우리는 해당되는 정분류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임계값을 낮추게 되면요. 더 많은 샘플을 긍정으로 분류하죠. 뭐 감기 환자를 비교하자면 살짝 기침만 해도 감기야 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걸 임계값을 낮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임계값은 약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도 과거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MSE 값 가장 많은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인데요. 제곱이 빠졌네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회 문제에서는 F1 말 그대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과 관련된 문항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우리 분석 모형 진단 파트 가도록 하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규성 검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QQ 플랫도 있고, 샤피로 위크 검정도 있고, 콜모그래프 스미노프 검정도 있고, 앤더스 달링 검정도 있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오답이 정해져 있어요. 더빈 왓슨은 아닙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회귀 모형 잔차 진단. 과연 내가 만든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잔차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이 있다면 우리 실기 파트에서는 R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파이썬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초기 문제에서는 R을 분석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했고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어떤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뭐 R다 프로그램 R을 이용해서 잔차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서 해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과거에 이 초창기엔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회귀 분석을 R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초창기에 등장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진 않죠. 자, 교차 검증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100%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차 검증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 2 유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기 파트에 과대적합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과대적합이 뭔가요?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고 평가형 데이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편차를 갖고 있을 때를 과대적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과대적합 여부를 판단을 뭐로 하죠? 교차 검증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교차 검증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홀드아웃, K-폴드, LOCV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bootstrap과 LOCV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홀드아웃, K-폴드도 등장하는데 홀드아웃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떨어지고요. 따라서 K-폴드, LOCV 또는 bootstrap이 이번 시험 문제 강력한 예상 문제 포인트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에서는 K-폴드와 관련된 정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 LOCV와 관련된 문항이죠. 그죠? 이와 같은 옳은 것, 정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신 것은 LOCV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번 한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어떨까요? 연상량이 커질 수밖에 없죠. 또한 해당되는 데이터가 특이값이 존재하게 되면 평가 결과가 더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단점까지도 여러분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4번에는 모수의 유의성 검정입니다. 자, 이 파트는요, 오히려 우리 필기 파트보다는 실기 파트에서 좀 더 강조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실기에서 3유형이라는 것은 바로 가설 검정 파트이거든요. 가설 검정에서 이런 평균 차이 검정, 분산 차이 검정이 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초창기에 문제가 등장했고 지금은 로이스틱 회귀 분석 또는 다중 회귀 분석 등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기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검정 통계량이 중요해요. 한 가지 우리 시험 문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의 타이틀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유형의 문제풀은 어디가 갖고 있냐면 다른 시험의 유형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조사 시험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하단에 가와 나가 있잖아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에 어떤 분포 또는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이용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두 집단의 독립표본 t-테스트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적합하지 않아요. 수식이 복잡하잖아요. 자, 또한 한 집단을 가지고 전후의 평균 차이를 물어보는 걸 대응 비교 t-테스트라 하거든요. 역시 우리 시험 문제는 적합하지 않고 아마 실기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적합도 검정은 우리 시험 문제 4과목의 주력 포인트가 아니에요. 3과목에 보시면 범주형 자료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과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은 3과목의 범주형 자료 분석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 4과목에서 이런 범주형 자료 분석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력 파트에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조금, 다른 과목에서 조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과대적합 방지는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데이터 증가가 있고 두 번째 가중치 감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제라는 것은 정규와 선형 회귀에서 라스와 리치 또는 엘라스틴 넷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회귀 분석 파트에 있어요. 거기가 주력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리치와 라스 회귀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말하는 규제라는 것은
특정 회귀 개수의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모형의 복잡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조절 방식을 크게 리치와 라쏘, 엘라스틴 넷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형의 복잡도를 제어를 왜 하나요?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또 모형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죠. 뭐 인공신경망의 은익증을 좀 더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 모델의 복잡도 감소이고, 맨 마지막에 드롭아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100%라고 말씀드렸죠.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지만, 이렇게 출제되면 난이도는 하라고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드롭아웃을 관련된 문항,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가중치 규제, 리치와 라쏘와 관련된 문항 등이 여기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귀 분석 파트에서도 이런 리치와 라쏘, 정규화 선형 회귀 파트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1, 2, 3, 4 과목 구분하되 어떤 포인트와 어떤 포인트, 주력 포인트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고, 이 포인트는 이 과목에서도 특정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예상해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라쏘 회귀와 관련된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회귀 개수의 페널티를 0으로 만들게 되면 그 변수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필요한 변수, 중요한 변수만 선택하게 되죠. 이걸 희소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쏘 회귀의 희소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어봤죠. 말 그대로 회귀 개수를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모형 구축할 때 대표적으로 제가 상공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랜덤 포레스트와 라이트 GBM 등을 많이 쓰게 됩니다. 라쏘 회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매개 변수 최적화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과대적합이라는 건 뭐였나요?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어 평가형 데이터에 굉장히 편차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를 우리는 과대적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대적합을 제어하는 요소에 뭐가 있냐?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최적화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평가형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로 최적화시킨 것을 모양의 복잡도를 어떤 요소로 제어하냐? 하이퍼 파라미터로 제어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과대적합에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에 관련된 용어 개념 중에 하나 경사광법이 있죠. 우리 경사광법이라는 거 인공신경망에서 한 번쯤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인공신경망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쓰게 되잖아요.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를 우리는 이런 경사광법을 통해서 우리는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사광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경사광법은요,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X2, 가장 손실함수가 작아지는 포인트를 기울기를 조금씩 이동해서 찾아가는 방식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자료에 보시게 되면 그 이동거리, 기울기의 이동거리는 학습률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 이동거리가 커지게 되고 최손실함수의 최소점을 못 찾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학습률을 너무 작게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광법에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를 구분하게 되죠. 배치 타입, 미니 또는 확률적 경사광법으로 구분하게 되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파라미터 최적화 방식에서 이 세 가지 용어와 관련된 정의 문제가 이번 시험 문제에 등장할 겁니다. 막연하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안 되겠고, 왜 경사광법이 등장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파라미터 최적화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사광법의 문제점 알게 되고, 그럼 이와 같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런 경사광법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적 배경이
필요한 것이죠. 막연하게 열심히 암기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 문제화 시켰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걸 확률적 경사강법이라 하게 되는데 크게 확률적 경사강법은 학습률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가 어느 선까지 학습해달라고는 얘기를 드리죠. 즉 모멘텀과 아다그레드는 이런 대표적인 각각의 학습률과 기울기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모멘텀이나 아다그레드가 나오면 난이도는 중 정도 됐다 하고 그 밑에 부분의 알고리즘을 출제하게 되면 난이도는 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모멘텀과 아다그레드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확률적 경사강법에서는 우리 지역 최소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게 되죠. 하지만 매번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또는 쉽게 이런 지역 최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10회 문제에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는요, 대표적인 파라미터입니다. 출제 유형은요,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를 구분하는 질을 관련된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는 모형 구축 파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실기할 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0초인가 50초 안에 여러분이 결과를 제출해야 돼. 예측값이 나와야 됩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에서는 이론적으로만 우리 시험에서 존재하고 물론 실무에서는 활용하게 되지만 우리 시험 실기 파트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디 탐색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기 파트가 아니고 실무 파트라 한다면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여기 나와 있듯이 트리의 개수, 트리의 최대 깊이, 뭐 고려할 특성수를 다 조합해서 가장 우수한 분류 모형 또는 회귀 모형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그리드 탐색을 하이퍼 파라미터, 모든 값을 다 최저값을 동원해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그리드 탐색이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분석 모형 융합이 있는데요. 우리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 이 단어를 구분하게 되고 하드 보팅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소프트 보팅은 확률로서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융합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부스팅 알고리즘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3과목에 한번 등장합니다. 부스팅 알고리즘은 앙상블 기법에서 중요하고요. 또한 3과목에서 여기 XG 부스트와 라이트 GBM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챕터 2 분석 결과 및 해석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 딱 한 문항 출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착각했네요. 참. 맨 마지막에 그 모형 전개 방식에서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주력 포인트는 바로 시각화 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 시각화 파트가 중요한데 여기 정보 시각화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그래프 또는 등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방식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세 문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분포 시각화가 아닌 것은 형태를 갖고 있고 강론 파트에 가시게 되면 뭐 트위맵과 또는 버블 차트, 히트맵 이런 용어와 관련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히스토그램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문항은 우리 문제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DP 시험 문제 5과목에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 시각화 파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대부분 문제를 갖고 오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른 검정 시험에서 시각화 파트가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가. 말 그대로 ADP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토그램 가끔 질문하세요. 이거 분포 시각화입니다. 아마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분포 시각화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관점이 있냐면 만약에 히스토그램 그렸어요. 왼쪽에 자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시험 점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연 이런 히스토그램을 보고 왼쪽에 치우쳐 있는 점수 분포를 보고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만족도가 높을까요? 작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만족도와 이런 시험 점수와 이런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때 히스토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인트 틀만 알고 계셔도 최소 두 문항은 득점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바로 대표적인 출제 문항이죠. 자, 이 문항과 앞에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셔도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강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공간 시각화, 관계, 비교 시각화, 바로 여기 위에 등장하는 강론 파트를 한 번쯤은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자, 인포그래픽,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인포그래픽이 한 번도 빠진 적이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 인포그래픽은 설득형 그래프죠. 그죠?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특징만 잡아서 하는 그림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요약한 거잖아요. 인포그래픽이. 또한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시각화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분석 모형 전개는 딱 한 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보라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많지가 않아요. 기출문제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이와 같은 분석 모형 전개 파트는 해결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사 과목을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사 과목은 과목만 두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한 과목이라고 필기 파트에서는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회독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험은 난이도 있는 파트를 득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늘상 정형화되어 있고 어떤 포인트별로 나와 있는 부분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1사 과목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사 과목을 전략 14문항을 목표로 하게 되고 2, 3 과목에서는 여러분 우수한 성적, 고득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수리적인 부분은 이 과목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난관은 이 과목이에요.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수리적인 부분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변수등이 있기 때문에 1사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서 14문항을 일단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사 과목에서 선점하게 되면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시각 8시이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2, 3 과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약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죠.